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A/B 테스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특히 사용자 기기에서 직접 돌아가는 이른바 클라이언트 측 실험의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품 개선하는데 최고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야심차게 내놓은 새로운 기능이 사실은 뒤에서 조용히 앱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용자들이 얼마나 클릭했나, 이런 눈에 보이는 지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말이에요. 바로 이 아슬아슬한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우선 A/B 테스트가 뭔지 다들 아시죠?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비교해보고 더 나은 걸 고르는 거잖아요. 제품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 이보다 간단하고 강력한 게 또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죠. 네, 맞아요. 목표 자체는 진짜 간단하고 명확해요. 실험하고 뭘 배웠는지 보고 그걸로 제품을 더 좋게 만든다. 근데 말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모든 게 우리 손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서버 안에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실험 무대가 사용자의 스마트폰, 노트북, 즉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수십만 개의 제각각인 환경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이름하여 클라이언트 측의 대혼돈. 우리의 실험이 수천, 수만 개, 아니 그 이상의 각기 다른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사용자 기기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차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런 비유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서버에서 하는 실험은 모든 온도, 습도, 재료까지 완벽하게 통제된 최첨단 실험실 같은 거예요. 반면에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실험은요? 이건 재료도 다르고 쓰는 도구도 다르고 심지어 요리사 실력까지 천차만별인 수천 개의 가정집 주방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레시피를 나눠줘도 거기서 나오는 음식 맛이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첫 번째 장애물, 바로 트리거 문제입니다. 보통 실험에 누가 들어갈지는 앱을 딱 켤 때 정해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 사용자가 실험 대상인 그 새로운 기능을 아예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상으로는 이 사용자는 실험에 노출됐다고 찍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걸 과다 트리거라고 부르는데 데이터가 부풀려지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그 기능을 진짜 쓸게만 데이터를 보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함부로 하면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딜레마죠. 두 번째 장애물은 더 무섭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상이에요. 사용자가 버튼을 몇 번 눌렀나, 얼마나 머물렀나, 이런 겉으로 보이는 지표만 보고 있다가는 절대 알 수 없는 문제들이죠. 예를 들어서 그 새 기능 때문에 배터리가 순식간에 닳아버리거나 갑자기 스마트폰이 막 뜨거워진다거나 아니면 귀찮은 알림 때문에 사용자가 아예 앱 알림 전체를 꺼버리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끔찍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가드레일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실험이 앱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이 중요한 가드레일 지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건 단순히 사용자 경험의 문제를 넘어서 아예 앱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새 기능을 넣었더니 앱 용량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럼 신규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기 전에 망설이겠죠? 아니면 데이터를 너무 많이 잡아먹거나 앱이 자꾸만 꺼지는 크래시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지표들은 단기적인 성공 지표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이건 정말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바로 사용자 정체성 퍼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신만 해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는 데스크톱으로, 출퇴근길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집에서는 태블릿으로 같은 서비스를 쓰죠. 근데 문제는 이 기기마다 나를 식별하는 아이디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스마트폰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보는 실험군에 속해 있고 노트북에서는 옛날 기능을 보는 대조군에 속해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실험 데이터는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 오염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그 자체예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기술, 즉 인스트루멘테이션이 이 모든 혼돈을 뚫고 나아갈 유일한 열쇠입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모든 일은 마땅히 일어나야 할 대로 일어난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 이게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깊게 관찰하는 행위, 이게 바로 인스트루멘테이션의 본질입니다. 사용자 기기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인스트루멘테이션이 정확히 뭐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꼼꼼하게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사용자가 화면 어디를 누르고 스크롤을 얼마나 내리고 시스템은 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모든 것을 로그 데이터로 남기는 과정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저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 아무것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인스트루멘테이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클라이언트 측은 사용자의 경험에 딱 초점을 맞춥니다. 사용자가 우리의 화면에서 뭘 보고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 같은 행동들을 기록하는 거죠. 반면에 서버 측은 시스템의 동작에 집중해요. 데이터베이스에 몇 번 요청을 보냈고 응답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내부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이 표가 그 핵심을 잘 보여주는데요. 클라이언트 측 추적은 사용자가 진짜로 뭘 봤는지 알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중간에 사라져버릴 위험도 있고 기기 성능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반면에 서버 측 데이터는 훨씬 안정적이고 믿을만해요. 하지만 만약 사용자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깔려서 화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있어도 서버는 그 사실을 전혀 알 길이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완벽한 건 없어요. 장단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 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바로 유실되는 데이터 문제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게요. 로시 데이터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데이터가 중간에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현상이에요. 아니, 데이터가 왜 사라지냐고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용자가 어떤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땅 하고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해요. 하나는 새로운 페이지를 불러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방금 클릭했다는 사실을 우리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죠. 만약에 새 페이지 로딩이 이 경주에서 이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전송은 그냥 그 자리에서 취소돼버리고 그 클릭 기록은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쟁 상태 때문에 데이터가 유실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정말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해결책, 즉 이 혼동 속에서 성공적인 실험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여러분만의 플레이북을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히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정밀하게 추적하라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떻게 추적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추적할 거냐의 관점 전환이 핵심이에요. 사용자가 그냥 앱을 켰다는 수동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실험 대상이 되는 그 기능을 정말로 사용한 그 능동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데이터를 보내야 합니다. 이것만이 진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두 번째 원칙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감시하라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클릭률이 올랐다고 박수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배터리 사용량이나 앱 충돌률 같은 이런 가드레일 지표들을 마치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듯이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공이 장기적인 실패를 감추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해요. 세 번째 원칙은 사용자를 전체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사용자를 플랫폼이라는 칸막이에 가둬두고 조각조각 나눠서 보면 안 돼요. 이건 마치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오른손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랑 똑같아요. 부분적인 데이터는 전체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 이렇게 분절된 정보가 아니라 한 사용자의 전체 여정, 그 맥락을 봐야만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원칙입니다. 데이터 소스를 현명하게 선택하라. 이건 마치 요리할 때 재료에 맞는 칼을 고르는 것과 같아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둘 중에 무조건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사용자가 화면에서 실제로 뭘 경험했는가라면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봐야 하고요. 우리 시스템 내부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가 궁금하다면 서버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따라 우리가 들어야 할 연장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데이터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올바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점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클라이언트 측 실험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겨낸다는 건 데이터가 들려주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목소리를 찾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